그 전에 몇 가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방학에 저는 이제 항상 이 수업을 짤 때 모토를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의 이번 수업의 모토는 뭐다, 이번 시즌의 우리의 목표는 뭐다, 뭐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하고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엄청 제가 잘 안다는 게 아니고요. 계좌라니 제가 엄청 잘한다는 게 아니고 개념을 잘 알려준다.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작부터 제 자랑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요. 제가 대치에서 수업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뭐 실장님들, 뭐 부원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랑 지금 이제 제가 대치에서 있는 학원에서 계시는 이제 시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치에서 선생님만큼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하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내가 그랬나 싶긴 한데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저도 밀기로 했어요. 네, 자세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방학은 약간 모순적인 표현을 잡아왔어요. 인트 없는 바캉스라고. 원래 바캉스가 비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뭐 몇 개 모르는 불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 바캉스를 빈틈 없이 보내자. 네, 이게 이제 이번 강의, 이번 학기, 이번 여름방학의 목표다. 이렇게 크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지금 향동고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목 특성이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말고사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특징은 저는 좀 놀랬던 게 이제 서답형이 없다라는 게 좀 놀랐고요. 네, 이제 다 이제 선택형으로 나왔고, 그래서 뭐 어떻게 나왔나 이제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일단은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난이도라는 게 절대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난이도가 있고요. 학생들이 체감하는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평할 수 있는 시험지인데, 근데 여러 가지 배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되게 높았을 거예요. 보면 이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의 뭐 만점은 없고 뭐 80점대 맞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근데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간고사가 엄청 쉬웠다. 중간고사 쉬워가지고 변별이 안 돼가지고 기말 때 변별하려고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거에 맞춰서 중간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꽤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아마도 중간에 그냥 쉬운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말고사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만한 시험일 수 있어요. 체감 난이도 자체는 높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난이도 높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원 뭐 비율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냥 그 교과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대로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내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이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죠. 근데 이번엔 좀 주는 문제보다는 중정도 난이도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좀 힘들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시면 제가 문항을 다 보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라는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평 기출문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학평 기출문제가 사실은 트렌드긴 해요. 수학에서의 트렌드예요. 내신에서도 학평 기출 문제를 엄청 많이 써요. 이거는 뭐 모든 뭐 강남에도 그래요. 대치도 마찬가지고 엄청 써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퀄리티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류에서 자유로운 문제예요. 오류가 나면 재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에서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교육청 기출 문제 중에서도 속칭 킬러라고 말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다 피하셨어요. 그런 문제들은 빼고 그냥 조금 쉬운 4점이나 조금 어려운 4점 정도 수준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지만 실제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스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 변형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변형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변형인 건지. 근데 일단 그 전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제 찾다가 이런 건 이제 안 찾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설명을 드리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뭐냐면 쉬운 문제들, 중간 난이도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다 골고루 배치했다는 거예요. 교육청 기출 문제. 물론 전체적으로 교육청 원래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 측면으로 보면 여기 있는 문제들도 아주 극상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 정도 수준의 문제. 다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일 거다. 맞아요. 그래서 변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에 1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엄청 유명한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를 본 사람이 이 문제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출처가 뭐냐? 2018년 3월 고2 학평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살짝만 바꾼 거예요. 살짝 바꿨어요. 그냥 숫자만 살짝 바꾼 정도. 이 문제 풀어본 학생이면 절대 안 틀린 문제죠. 그냥 거의 변형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제만 풀 줄 알면 이 문제는 그냥 없는 거죠. 이 문제만 한 2번 풀고 들어갔으면 최소한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 변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만 됐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아닌 문제도 있어요. 다 이렇진 않고요. 이 22번 문제가 좀 재밌었어요. 22번 문제가 이제 뭐 일단 읽기 싫으시죠? 일단 길어요. 일단 네 문제 일단 네 길죠. 일단 길고 뭐 그림 있고 막 기억 니은디귿 있고 거의 뭐 앞조건이나 앞조건은 다 같은 문제죠. 일단 길면서 그림 있고 기억 니은디귿 지을 골라야 되고.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문제예요. 근데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 그러니까 수학 1, 2 이런 과목에서는 잘 만드는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함수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비슷한 상황이에요. 옮겨 다니면서 교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뭘 참고했나 봤더니 이걸 직접적으로 출제한 교육청 문제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선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문제의 형태를 바꿔서 낸 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억지일 것 같아서 제일 비슷한 거는 이제 고일학당 30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장 비슷해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이 문제는 이제 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각형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 자체를 움직이는 건데 이 문제는 삼각형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원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원의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가 조금 더 복잡한긴 하죠. 원이 아예 움직여버리니까 얘는 그냥 크기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학생들도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일단 움직여 다닌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22번이라는 게 문제죠. 여기까지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구경조차 못하고 답안지를 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수학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남는 학생은 9등급일 거예요. 1등급도 시간이 남는 과목은 아니에요. 수학은 절대. 1등급은 왜냐면 계속 검토를 하거든요. 자기가 실수했을까봐. 시간이 절대 남지 않아요. 근데 찍고 자는 학생들은 어차피 미련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변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평범고에서 이 문제 놓쳤다고 해서 본인의 등수가 치명적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건 거의 다 틀리고 가는 거고 이걸 맞춰주면 나는 대박인 거다 라는 수준이지 이걸 못 풀었을 때 나는 망했어 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상위권이 되려면. 그래서 변형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학력평가 기출문제 이렇게 많이 쓴 시험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시험지를 받고 첫 페이지 넘기는데 뭐야 이거 학평 기출이잖아. 그래가지고 다 넘겼는데 계속 학평 기출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네 이게 뭐 부교재인가? 뭐 프린트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지 싶을 정도. 그러니까 원래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활용한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또 어쨌든
매우 높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다 골고루 배치해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학습했다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학습 안 했으니까 어렵겠죠. 반대로.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중간이 너무 쉬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거기 맞춰 가는 게 맞으니까. 물론 저도 뒤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학생들 탓은 아니다.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킬러 난이도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죠. 내가 저는 수학적으로 머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킬러는 풀 수가 없어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까지는 학습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쉽다라고 예측할 게 아니라 그래도 교육청 문제 중에서 3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중간고사 총평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수학과가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왜 재미있는 과목이냐면 일단은 그냥 대치에서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은데 수학 3은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심지어 대여섯 번 보낸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 대여섯 번이 정말 대여섯 번인지는 물음표인데 근데 봤대요 어쨌든.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있어요. 문제 풀 때도 본인들 막 엄청 자신 있어요. 근데 수학과가 되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수학과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빨리 수험하고 싶어서. 빨리 수험도 넘어가야 되니까 수학과는 거의 무슨 징검다리 수준으로 보고 넘어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수학과는 대치 애들도 되게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내신 대비 시작한다고 하면 되게 자신 없어요. 여기 별로 안 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별로 안 할 만한 수준이냐? 절대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대단원이 집합과 명제고요. 두 번째 대단원이 함수.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 함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명화 조합. 너무 싫죠 이거. 온갖 싫은 애들이 다 모여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이건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학부모님들 집합과 명제 학교에 다니실 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저도 대충 학부모님들과 비슷한 세대인데요. 네, 저도 수능 약간 앞쪽 세대인데 저희 때까지가 집합이 쉬웠던 거죠. 고등수학 첫 단원. 그래서 요새 만약에 자녀분들이 집합을 못한다 그럼 너는 집합을 못하냐? 어떻게 수학에서 집합을 못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집합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저희 교육과정에서 집합을 제일 처음 배웠던 이유는 집합이라는 게 수학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숫자 시스템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집합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때는 이 집합이라는 게 숫자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정말 징검다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얘는 최대한 간단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이걸 숫자에 올라가서 숫자 시스템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을 안 가르치죠. 수학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안 가르치니까. 그냥 계산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교과서에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제가 교과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러다 보니까 집합의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얘를 근데 버릴 수는 없어요. 그냥 집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숫자 시스템이랑 너무 잘 연결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집합 문제가 발달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저번 교육 과정에서 문과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그 당시에 집합은 3학년 애들한테 공포의 대상이었죠. 왜냐면 3, 4월 학평의 킬러 문항이 집합 문제였어요. 그래서 집합 갖고 저한테 고민했던 학생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 집합 못 푸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랬죠. 수능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3, 4월이니까 나온 거야.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문제가 발달했어요. 일단 수능 직접 출제범위 됐다라는 거는 문제 수준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집합의 수준이 확 뛰었어요. 그래서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집합은. 집합 못하는 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집합이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이 명제는 가장 수학적인 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학적인 단원인데 아이들은 가장 수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말장난이지 뭐냐? 말장난이 아니라 논리죠. 수학 논리인데 아이들 아직까지도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 없고 뭐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이게 맞다 틀리다 막 조르고 있고 막 너무 짜증나요. 뭐 근데 그게 수학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답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배우는 파트라서 여기도 사실은 쉽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실수가 많이 나오는 파트라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이거 두 개 중요하니까 이거 빼고 이거부터 빨리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 자,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네요. 예. 그다음에 함수는 그냥 뭐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함수가 무너지는 순간 그냥 수학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함수에서 못 버티면 그냥 수학은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전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가 잘 안 됐다라는 게 어떻게 안 되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내년에 수학 원초를 버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함수만 갖고 얘기를 할 건데 1년 동안 못 버티죠. 당연히 기본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기본 개념은 잡혀 있으나 디테일한 포인트가 안 돼서 잘 못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거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파에서 이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냐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 개념, 함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내년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렴화 조합을 뭐 저도 이거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수학 과목이 다 좋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호불호가 있죠. 당연히 불호 1위예요. 네. 근데 이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확통 시간을 하는 데 되게 많아요. 일부러 확통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저기 강남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원장님이 하는 부탁을 하는 게 확통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발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뭐 저는 할게요. 좀 뭐 불오지만 뭐 수업은 해야 되니까. 네. 그만큼 얘가 별론데 왜 별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요.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풀어봐야 돼요. 계속 정말. 그리고 뭔가 요령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요령이 없어요. 문제 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갖고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태까지 수천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문제 안에 해결해야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얘랑 얘가 너무 달라요. 결이. 얘는 개념을 잘 공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그렇게 공부하면 다 망해요. 왜냐면 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계산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보고 너가 배웠던 계산법으로 끌고 가. 그 능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해야 되는 건데 계산을 하려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고 그 다음에 확통을 선택할 사람들 네, 확통 선택자들 잘해야죠. 여기서 여기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확률까지. 그래서 여기가 흔들리면 3학년 때 힘들겠죠. 2학년 때 힘들 수도 있고 내신 때도 힘들고 수능 때도 힘들고 어쨌든 만만치 않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함수는. 아직도 2학년인데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해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좀만 복잡해지면 포기해요. 개념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이 문제는 패스할게요. 못 풀겠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작은 어디냐? 여기였죠. 네, 여기였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그냥 다다익선이에요. 정말. 무조건 많이 풀어보니까 잘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적게 푼 애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되게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용산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수학을 진짜 잘해요. 이 적분은 질문이 안 나와요.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질문도 안 나오고 오답도 안 나와요. 다 풀어요 그냥. 근데 얘는 정석 예제를 틀려요.
기본적으로 예제를 틀렸어요. 자기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풀면서 뭘 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틀리는 이유는 아예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세다가 빠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풀면서 틀렸으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 대신에 가장 좋은 공부법은 순열과 조합에서는 좀 부모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채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답을 아는 순간 풀 맛이 사라져요. 답에 맞춰요, 식을. 나는 답을 알기 때문에 내 식을 답에다 맞춰버려요. 그럼 차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요 파트, 다른 파트는 괜찮은데 순열조합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채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답을 하는 거.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그 과정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도하고 틀리면 오류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오류 수정하고 계속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자신감이 좀 붙죠. 하지만 영원히 자신감이 붙진 않을 거예요. 100%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정직한 단원이죠. 더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찝찝해요. 제가 그냥 이 얘기만 드릴게요. 제가 수능 전날 다른 단원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잤어요. 제발 수능적 내가 아는 거 나와라. 제발. 다른 거는 뭐 내가 다 풀 수 있는데 수능적은 제발 내가 아는 거 나와라 하고 잤어요. 네. 근데 아는 게 나와서 네. 다행히 했는데 그 정도예요. 지금도 되게 찜찜하고 그냥 뭔가 불편하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단원인데 학생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어떡하냐에 따라서 남은 인연이 딱 결정이 날 거예요, 진짜. 물론 뭐 여기서 잘한다고 해서 내년에 무조건 잘한다는 아닌데 여기서 안 되면 내년에 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저고요. 네. 어떻게 싱크로 유희 괜찮은가요? 그렇게 오래전에 찍은 사진은 아닌데, 네. 뭐 예전에는 막 동안이지 않냐 막 이런 거 믿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요. 그냥 사진과 싱크로율만 잘 봐주시고요. 사기 사진은 아닌 거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치에 서술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대치 쪽에 많이 대체는 일반고도 하고 지금 외고도 하고 있고 대외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제 자체가 대치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제가 대치 퀴즈예요. 제가 대치에 학교를 다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눈 감고 찾아다니는 동네예요. 거기는 정말 대치동은. 초등학교 때도 계속 쭉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 동네로 넘어왔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기출문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썼을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문제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상위권 올라온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갖다 썼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뭐 과제든 수업 교재든. 근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대치든 어디든 무조건 내신 공부는 어렵게 하자는 주의예요. 무조건 어렵고 빡세게 가자. 물론 학생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야 시험 문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학생 수준이 된다면 올려줘야죠. 왜냐면 이거 내 시험 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시키자. 그 다음에 많이 시키자요. 특히 1, 2학년은. 3학년은 사실 양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1, 2학년은 양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마 이제 여기서도 아마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제가 가져가게 될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학생 수준에 맞추는 건 맞아요. 안 되는 학생을 막 뭐라고 시키진 않아요. 얘한테 맞는 걸 해줘요, 당연히. 그걸 이제 파악은 제가 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수학이 천차만별이에요. 대원에 보면 다 엄청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과목들은 그럴 수 있는데 수학은 아니에요. 수학은 정말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학교별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반에 1등급 있는 것도 있고요. 6등급, 7등급도 있어요. 이거 하나가 땅 차이에요.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과제로 조정해줘요. 수업 시간에 어쨌든 얘네 맞춰서 해야 돼요. 얘네에 맞춰서 할 수 없죠, 수업을. 근데 얘네 맞춰서 하되 과제를 나갈 때 얘네들 따로 얘네들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게 뭐 레벨이 안 맞는데 할 수 있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인원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색깔, 제가 갖고 있던 색깔을 그대로 적용할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6카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후였고요. 제가 when, where와 일단 영어 선생님 또 원장님이시니까 영어를 살짝 섞어주는. 그래서 일단은 방학 전에는 이제 화목 저녁에 할 거고요. 방학 후에 이제 오전에 할 건데 일단은 방학 때는 모르겠는데 학기 중에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끝나는 시간은 보장드릴 수 없어요. 네. 시작하는 시간은 보장드릴 수 있는데요. 끝나는 시간은 보장을 못 드릴게요. 일단. 네. 왜냐면 철수했으면 다 하고 가야죠. 저 무슨 뭐 시간 됐다고 야 집에 가. 다음에 또 해. 저 이런 거는 수학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체로 그렇게 해요. 대체로 뭐 내신하면 12시 퇴근이 기본이에요. 네, 12시, 일반고 내신하면 12시 퇴근은 뭐 기본. 네. 더할 때도 12시 반 막. 이럴 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꼭 10시에 딱 10시 이후에 신데렐라가 돼서 뭐 어디 후방으로 변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방학 때도 일단 조금 더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어쨌든 그날 최대한 끝낼 수 있는 건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 대신에 이제 학원에 오는 날보다는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죠. 수학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게 왕도예요, 왕도.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일단 온라인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받아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카톡을 공유할 수밖에 없죠. 이걸 하려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내신 대비 때는 제가 오히려 문제를 내줘요. 매일매일 내신할 때는. 퀴즈라고 해서 매일매일 수학하라고 매일매일 문제를 던져주는데 방학 때는 퀴즈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야죠. 그래서 질문이 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플러스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방학 때는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학 때는 기본기를 쌓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받쳐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3문제 정도가 한 5개 정도 있었거든요. 22문제 중에서. 그러면 17개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17개가 되는 애한테 이 5개를 시키는 거지 17개가 안 되는 학생한테 5개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방학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이 17개를 만드는 거예요. 17개를 최대한 만들어 놔야 내신 대비에 갔을 때 이 5개랑 얘를 복습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만들어졌다 내신 때도 그럼 얘는 17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졌다 그럼 얘는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일단 문제를 2번을 설정하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만든 개념도고 하나 마플 시너지인데 마플 시너지는 거의 내신 시장에서는 뭐 정석보다 더 나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쓰는 책이죠. 기본적으로. 대체로 다 써요. 마플 시너지 기본적으로 쓰는 책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뭐 아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숙제 뭐 200개 이렇게 내준 거예요. 뭐 한 3번, 4번에 끝내요. 그냥 바로 1, 2주에 바로 끝. 마플 시너지 그냥 하루에 숙제 뭐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던져줘서 끝내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게 되게 그 오해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평가된 책이에요. 되게 그냥 문제 쉬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그 복습을 엄청 시키는 형태예요. 문제 자체가 엄청 복습을 시켜요. 영수도 많고. 근데 그래서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대체로 수업하시는 이제 다른 수업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예요. 마플 시너지 책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만 잘 풀어도 1등은 나온다고. 모든 학교에서. 어느 학교든 이것만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2등급을 무조건 나와. 라고 하는 책이 그러니까 아주 완만한 책은 아니에요. 사실 양도 많고 여기서 양이 많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과제가 많을 거다라는 걸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죠. 네,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책에 문제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죠. 네, 일부러 고르긴 했지만 뭐 연습 많이 할 길이니까. 그래서 교재 2번을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끝내야 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시험 이제 테스트 보고요. 테스트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개념 제가 계절 아니니까 네. 대표명 당연히 풀고 본인들이 오답된 걸 정리하고 질문하면서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오답이 항상 제일 뒤로 가요. 왜냐면 이게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면 빨리 가는 거고요. 이게 좀 많아서 늦게 끝나면 늦게 가는 거고. 그 차이를 이제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라버스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와, 진도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저희가 2시간짜리 수업이 아니잖아요. 2시간짜리 수업을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저 못해요. 저 절대 못해요. 지금 어떻게 2시간 만에 다 해요? 개념 설명만 2시간 넘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저희는 실수가 기본적으로 3시간 반 이상이 나올 거니까 가능하죠.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빠듯하겠죠. 근데 여름방학 때 한 바퀴를 돌리고 가냐 안 가냐는 큰 차이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100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8개, 17개를 만들면 돼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신대회 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라버스를 이렇게 편성했고요. 대신에 함수는 한 번 더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함수 내용이 많고 학생들 입장에서 막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리 다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함수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실라버스인데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해서 지나고 나면 이제 내신 대비에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 그렇죠? 선생님의 수업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왜 내가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냐? 라는 거. 도대체 지금까지 원대한 목표를 구성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실현하실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죠. 모든 수학 선생님들 다 개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똑같아요. 제가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똑같이 학생들이랑. 그래서 이게 얼마나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들어서 아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들어서 이해되는 건 본인 게 아니죠. 본인 거다라고 말을 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금 딱 이런 상태에서 집합 개념이 술술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야 외워. 이거 외워야 돼. 열심히 해야지. 이 개념이 안 되면 안 돼. 말만 하면 소용이 없죠. 말만 하면 뭐 네 할게요. 그러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개념 테스트를 풀 거죠. 이게 사실 공포의 시험이에요. 아직 학생들은 안 본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이걸 겪어본 학생들이 이게 공포예요. 제가 저 대학교 학생들이 이거 안 본다고 하면 박수 쳐요. 와! 하면서. 왜냐면 얘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학을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야 너 그 시험 못 봤어?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문제 오늘 너무 어렵다니까? 선생님 이상하게 문제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걸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념 테스트는 외워야 돼요. 외운 거 뭐 수학적 지식 필요 없어요. 수학적 능력 전혀 상관없는 성실도예요. 성실도. 본인이 수업 시간을 잘 들어서 내용 잘 정리해서 외우면 돼요. 딱 그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싫어하죠. 본인이 공부 안 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항상 그거예요. 그 개념 테스트의 특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어요. 맨 위에. 본인이 아는 것을 다 쓰시고. 네. 저 목차만 딱 달아줘요. 집합의 연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본인이 아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이거 되게 지독해 보이긴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이거 제대로 한 학생들은 다 줘요. 진짜 뭔가 남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수업 듣고 뭔가 딱 남은 느낌이다. 그래서 좀 악랄하긴 하지만 이걸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그다음에 테스트 문제 푸는 테스트랑 합쳐서 테스트 시간은 30분이에요. 일단 방학 때는. 내신 때는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모의고사 시간대로 갈 건데 근데 방학 때는 30분. 네. 그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두 권을 끝내자. 가시적으로 가자 좀 뭔가 내 이번 방학 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를 끝냈어.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왔어. 라는 게 파악이 되게끔 좀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이제 두 권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들도 뭔가 명쾌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방학 때 이런 거 했구나. 딱 보이잖아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렇게 빈칸 있으면 이제 안 한 거 티 나니까 이제 뭐 티내기 싫으면 또 열심히 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정말 이거를 솔직히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해요. 이게 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돌아서 보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수업하고 와서 카톡을 보면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몇 개만 있는 거예요. 특히 막 대원고 애들은 걔네 야간자에 가니까 자유학습하면서 엄청 질문 보낸 거예요. 그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또 약간 수업 시작하는 느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든데 내가 이걸 왜 했지라고 하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괴로워야 애들이 실력이 느는 거구나. 내가 편하면 애들이 실력이 안 느는 거지. 그래, 내가 힘들어야지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거 계속 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뭐 다른 선생님들이 막 안 힘드시냐고 힘든데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학생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강할 때 분명히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나를 귀찮게 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갈 거다. 나를 최대한 이용해 먹어라. 나를 최대한 귀찮게 하고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계속 귀찮게 해라. 그래야 잘할 수 있다 니가 라는 거에 연장선상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래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본격 알바 4번 어떻게 푸는 건가요? 제가 답답하기 전에 뭐 6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다려 4번부터 먼저 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때는 아마 한달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의 바로 피드백이 갔죠. 근데 뭐 이 정도로 빠른 피드백이 항상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확인하는 순간에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테스트 문항 자체를 조금 다양한 소스로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중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어쨌든 교재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화된 애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로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이게 무조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들이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또는 교육청에서 만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12문제 내는 테스트를 이 기반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뭐냐면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이상적인 평균은 65에서 70 사이예요. 65에서 70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좀만 어려우면 50점 밑으로 내려가고 좀 쉬우면 갑자기 7.2로 올라오고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저도 생각하는 선은 그거예요.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9개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수준.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 더 틀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8개, 9개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9개 맞추면 75점이잖아요. 8개 맞추면 66.70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을 생각해서 낼 거예요. 나머지는 좀 어렵게.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를 맞춰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아직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성과는 없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 제일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대우외고이기 때문에 대우외고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39니까 3학년이에요. 지금 고3이에요. 현 고3. 네.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온 게 딱 이때였어요.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1학기 때 뭐 했냐? 그랬더니 본인은 학원이라는 데를 안 다녀왔대요. 그냥 혼자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받았죠. 수학을. 5가 딱 뜬 거죠. 그래서 얘가 충격을 얻고 학원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기까지가 얘가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 그러니까 여름방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왔는데 2등급에 탁 올라갔을 때가 2학년 1학기 기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르다가 2학년 1학기 기말 때 탁 올라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 끝났잖아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딱 유지했어요. 그냥. 근데 오히려 1에 가까우니 고기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3학년이니까 3월, 4월, 6월 봤거든요. 근데 달팀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얘가 입시 전략을 바꿨어요. 정시가 됐다고.
왜냐하면 본인 내신으로 서울대 가기 좀 힘들어요. 지금. 근데 수학이 뜨니까 평소에 서울대 갈만하죠. 서울대 뜨던데 서울대 못 가면 어떡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학만 놓고 보면 서울대 뜨도 받았으면 서울대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 틀어버리더라고요 동시로 바로 이게 되니까. 근데 저도 얘가 6월은 조금 저도 약간 주의 깊게 봤는데 6월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N생이 들어가기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한 애니까. 얘의 특징이 뭐냐? 제가 시킨 걸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시킨 거 다 했어요. 얘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네. 무조건 그냥 시키는 건 다 해요. 얘는.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주는 거죠. 저 얘 수능에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떨어질 일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지 않으니까. 기본기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학생 사실 대치 학생이 아니에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학교는 대원해본데 집은 아마 중랑구 그쪽일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 사교육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성인 많이 나간 애도 아니고 거의 저랑 선생 그냥 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진행했던 애고. 근데 얘가 이 정도 갔다라는 거는 사실 뭐 여기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 학생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과정은 뭐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일단. 그리고 방학 중에 그러니까 특히 여름 방학 중에 수학을 뭐 선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비추예요, 비추. 정말 수학을 여름 방학 때 다음 학기 게 아닌 걸 뭔가 하겠다? 무조건 비추예요.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얘 수학 안 봤는데 여름 방학 때 수학 빡세게 해야 되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거의 3주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건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과정 바뀌자마자 여름방학 특강하라고 해가지고 수학은 저거 하라고 해서 수학을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14회가 필요해요. 3주에 14회예요. 일주일에 4번 이상이에요. 이게 진도는 나가는데 하나 몰라요. 아니 어제 한 것도 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절대 비추예요. 오히려 정말 선생님을 나가고 싶으면 겨울에 하는 게 맞아요. 그 겨울에는 수험 툴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아요. 겨울에 좀 빡세게. 어쨌든 시간 좀 많으니까 2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수험 툴을 같이 돌려주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리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겨울에 2025년 겨울에 수학 투 안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2개 돌리는 거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내년 2학기 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수학 투를 여름에 해가지고 따라잡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겨울에 이거. 아니면 수학 투 버릴 생각 해야 돼요.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따기가. 실력 올리는 자체가. 이때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겨울에는 이거 2개 무조건 돌려야 된다. 라는 거. 오히려 확통의 선택으로 들어왔다. 또는 뭐 기하 선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얘의 힘을 안 주시는 게 나아요. 확통 기하는. 오히려. 얘네들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깊이도 있고 분량도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리 안 해두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절대 선행 비추. 겨울에는 무조건 선행.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따야 되니까. 네. 아, 본인이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뭐 간혹 있는 일인데 뭐 그런 거죠. 뭐 내가 이 학교에서 거의 뭐 부동의 탑이다. 나의 적수가 없다. 나는 독보적인 전교 1등이다. 이렇다면 뭐 학기 중에 선행해도 돼요. 그렇다면 내 내신을 확실히 나는 무조건 전교 1등 할 수 있는 애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내신을 치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향후 커리큘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서 질문을 읽는 거란 헛된 착각을 하지 않게끔 빨리. 2학년은 아예 계획이 없나요?
저 2학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여름방학에 시간표가 좀 꽉 차 있어가지고 시간을 넣을 타임이 없어서 지금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장님 인원수 몇 명이냐는데, 저는 지금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시간표가 지금 여름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학기 중에는 가능하실까요? 학기 중에는 날짜를 잘 조정을 하면 되죠. 네, 학기 중에는 가능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대원을 하다 보니까 대원 애들이 학기 중에 시간을 많이 안 써요. 얘들 일주일에 3일만 쓰는데 지금 이제 얘네들 일주일 6일을 써요. 방학 때는. 그러니까 제가 시간표를 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학기 중에는 쓸 폭이 넓어지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2학년은 저도 너무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수학2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학2 수업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1학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까 1학년 시험 분석해 주셨는데 학평 네네.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의 학원들은 학평 문제를 풀이를 하지 않나요? 그냥 문제집만 풀고 그런 기출 문제 풀이는 잘 그게 하지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그거 같아요. 중간에 너무 쉬웠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 중간에 너무 쉬우니까 그럼 요 정도 선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마 안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이게 소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되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 출제 연도를 보시면 돼요. 연도를. 일단 2022, 2021 이렇게 이 정도예요. 2023 하나. 네. 그리고 다 2022 이 정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중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시중교재 애들이 마플 시너지 제외하고 EBS 수능 특강 제외하고는 수능 완성 얘네 제외하고는 다 2019년 기준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문제집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개정된 게 조금 나왔죠. 블랙라벨이나 셀 같은 거 조금 개정됐죠.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온전히 반영된 책이 거의 없어요. 마더텅 이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마더텅, 자이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집 아니면 시중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따로 보려면 이제 따로 뽑아서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선이 안 가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왜냐면 그냥 레벨 따라 간 거죠. 사실 레벨 따라 가는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데뷔를 안 했다면 정말 블레임 당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올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시험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가자라고 한 것도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근데 저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전략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온 이상 이제 다 하겠죠. 이게 확실해진 이상은 이 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무조건 하겠죠. 누구든. 한동고 수업을 한다? 무조건 하겠죠. 나왔으니까 이렇게. 엄청 자세히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저의 빈틈을 네. 학생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되는데 아니 이 악독한 시스템의 피해자들은 본인이 될 건데 왜 질문 안 하는지 좀 알 수가 없네요. 사실 아까 이제 원장님 설명하실 때 또 학부모님 오셔서 상담을 했었는데 사실 그분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이래저래 좀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상동부에 대해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권이 고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무 변별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2학기 때 분명히 여기 2학기 때 이제 뭔가 변별이 되기 시작해서 층이 나뉘기 시작할 건데 수학은 무조건 이제 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타이밍이 치고 올라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섞여 있을 때 뭔가 방학 때 중요 공부를 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오히려 1학기 때 그 층이 잡혀버렸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1등급 층이 잡히면 그걸 뚫기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수학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충분히 이제 좀 할 수 있는 약간 뭔가 치고 올라가서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좀 제가 받기는 했어요. 뭐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이게 사실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대치에서 뭐 수업하는 선생님이 왔다고 했을 때 일단 그래도 대치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는 야, 이 동네들은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렵게 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정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 라고 하는 거는 1, 2등급 정말 탑 애들, 대체로 정말 탑인 애들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클래스는 절대. 제가 제 제자 중에 학원 강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이, 그러니까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선생님 학원 강사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래서 순발력이야. 왜요? 너가 예측한 대로 절대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애들 상황을 보면서 얘네 실력을 보면서 저도 조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 야 이거 해야 돼. 이리 와 이거 해. 이렇게는 안 돼요. 수업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무리 의욕과 가지고 해도 학생들이 아직 그 능력치가 안 돼 있는데 자 그걸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이제 다음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대치든 여기든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잘 못하긴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이 잘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 네, 너무 편하니까. 잘하는데 열심히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많지 않아서.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잘한다고 뺀질거리는 애들. 근데 제일 싫어요. 이런 애들.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잘 못하면서 공부도 안 한다. 그럼 사실 이런 학생들은 저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굳이 제가 그런 학생을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예요. 하려고 하면 끝까지 도와주는 스타일인데 안 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에너지를 쓰진 않아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잘하든 못하든 제 에너지를 다 투입을 하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에너지 투입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하려고 하는 애한테 투입하는 게 맞는 거죠. 저의 에너지는 유한한데 왜 굳이 고등학생 시기나 돼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애한테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에너지를 투입하진 않아요. 저는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더라도 나 그래도 할 거야. 나 뭔가 좀 바꿔보고 싶어. 나를 뭔가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도와줘요. 이런 거는 약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왜냐면 이게 제가 제 문화를 파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시험 때 되면은 그 줌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밤에 뭐 12시에 줌에서 만나 해가지고 줌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이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 보시지만 텍스트의 한계가 있어요. 텍스트는 온전한 풀이를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줌 들어와. 줌으로 설명해주는 거죠. 과정을 쭉.
너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문제. 이런 것도 해요. 근데 그거 왜 하냐면 아무나 안 해줘요 그거. 자, 그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애들만 해줘요. 열심히 하는 게 이해 안 됐다고 하는 애들만 불러요. 저 다 부르면 저 죽어요. 참 문제예요. 저 진짜 다 안 불러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뭐 메리트는 메리트고 선입견은 선입견인데 되게 어려울 거다, 되게 어렵게 갈 거다, 좀 잘해야 들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네. 제가 뭐 여기서 막 모든 애들 막 대치를 만들게요 이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갖고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영향을 끌어올려서 본인들이 목표한 학교를 가게끔 만드는 게 사실 저희 목표지 뭐 여기를 막 대치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뭐 변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